그럽니다. 정상에서. 자, 오늘 진도가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교재 323페이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재 323페이지 양도소득 기본공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셔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우리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교재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2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가지고 이번에 보시면 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해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갈로 1번에 보시면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공제 방법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가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가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는 소득세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대로 기억을 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먼저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교재 내용은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 우리가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정리되어 있고 왼쪽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 3페이지, 자,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자, 프린트 없으시면 일단 수업에 집중하시고 쉬는 시간에 그 프린트 사무실 가서 따로 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 공제 대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가세의 대상자산 양도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2주 전에 보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비교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보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보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세 대상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과 입주권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지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모든 가세 대상 자산 양도시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아니면 어느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야 이름이 뭡니까? 기본공제예요. 그러니까 가세 대상 종류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가세 대상 종류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만 빼고? 미등기만 빼고. 자, 그 다음에 공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양도소득 종류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종류가 구분이 안 되면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현행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을 크게 세 소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을 크게 세 소로 구분하고 양도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250만 원. 그러니까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기본공제 받는다는 걸 1차적으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세 기간 중 연 250을 공제받는 것이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할 때마다 각각 25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마다 250이 아니고 동일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연 2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가세 기간 중 연 250을 의미합니다. 간혹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쌤, 연 250이면 3년 보유하면 750이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연은 보유 연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이 토지 팔아 가지고 7천만 원 벌었고, 분양권 팔아 가지고 5천만 원 벌었고, 골프 회원권 팔아서 3천만 원 벌었고, 주식 팔아 가지고 2천만 원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갑의 양도소득이 아래와 같을 때, 자, 질문,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1,000만 원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이면 제가 이거 왜 물어봐요? 일단 1,000만 원은 아니에요. 왜? 양도할 때마다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양도소득 종류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양도소득 종류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 종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가 익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놓치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요 골프 회원권을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이 있다고 배우셨고, 기타 자산으로 영업권, 시설 이용 회원권, 이축권을 기타 자산으로 과세대상 종류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입니다. 요 시설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공제 최대 얼마입니까? 네. 자, 생각이 마무리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종류별로 각각 공제하기 때문에 일단 양도소득 종류부터 구분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지요. 자, 그런데 주식은 양도소득 종류가 다릅니다. 자, 금방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자, 다시 갈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종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우리가 통일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양도할 때마다 250이 아니고 연 250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 그래서 봐봐요. 양도소득 종류가 구분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 종류를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공제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공제 순서를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자, 말로 설명하면 느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 나누고 이야기합시다. 자, 갑이 3월 달에 A 토지 팔아가지고 7천만 원 벌었는데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감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를 받고, 그래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B 토지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벌었고, 7월 달에 분양권 팔아가지고 7천만 원 벌었고, 11월 달에 골프 회원권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250입니다. 자, 그러면 이 250만 원을 어느 자산에서 공제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 프린터 3항 공제 순서 기억 항목을 읽어보시고 니은 항목을 먼저 읽어보고 대화를 나눕시다. 일단 먼저 읽어보십시오. 여기 3항 공제 순서 기억 항목, 니은 항목을 자 먼저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소득 종류가 같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250이에요. 그러면 250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자, 첫 번째, 감면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감면 대상 외의, 감면 대상 외의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면 대상 외의 양도소득 중에서는 가세기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해요. 그러면 감면 대상 외의 양도소득 중 가세기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은 피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피토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을 적용하는 것이지 분양권, 골프 회원권은 기본공제 못 받는다고요. 여기까지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정리하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출제될 만한 이야기는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교재 324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324페이지. 자, 교재 324페이지. 고가주택 양도 시의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부하더라도 5월 달부터 공부해라. 자, 왜 5월 달부터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세법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자 공부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자 공부 시작하셨고 아직 개인적 공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수업은 들으셨는데 개인적 공부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고 고가주택 양도 차익 계산, 고가주택 양도 차익 계산 문제가 35년 동안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언제냐면은 29회 때. 그래서 뭐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31회는 나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보더라도 5월 달부터 보시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 326페이지. 자, 326페이지도 같은 이유로 5월 달부터 보십시오. 야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과 같은 이유로 5월 달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담부 정리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35년 동안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기본 개념이 이해돼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5월 달부터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설명할 이야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328페이지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330페이지는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2주 전에 프린트를 가지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주 전에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331페이지 중간에 자산의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의 경우 요것도 2주 전에 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의 2월 가세에서 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냐,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요. 우리가 2주 전에 프린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에서 6항 7항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 6항에서 이월가세를 보셨고 7항에서 부당행위 보셨잖아요. 프린트 보니까 공부한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33페이지 333페이지 세율. 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작년 30회 때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31회 시험에 일단 출제될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퍼펙트하게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완벽하게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당분간은 딱 기본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당분간은 기본만 딱 잡으시고 좀 상세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분간은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 상세한 이야기는 7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허락이 되면 살짝 보는 거고, 시간 별로 없으시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올해 출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기본만 보시면 돼요.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세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반기에 시간 충분히 많으면 보는 거고, 하반기에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면 요거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왜? 올해 작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교재 334페이지 334페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거기 예외 네 번째 칸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세 번째 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그 다음에 원칙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6%에서 최고 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그 정도 기본 개념 잡으시고 상세한 이야기는 공부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 보시라고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도 까먹습니다. 지금 당장 분양권, 아파트 팔 계획 없으시면 상세한 기준은 지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보더라도 하반기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40페이지 잘 가지요. 자, 340페이지 340페이지 보시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기본 개념은 공부하고 설 세고 오셨습니다. 자, 2주 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2주 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부할 때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 2주 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엔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 양도시보다 10% 또는 20% 더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보충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다주택 소유자는 실제 보유 주택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유 주택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40페이지 1세대 3주택의 범위 그게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나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 나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갑이 자 5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이 부럽지요? 네. 나는 한 개도 대출 받아서 샀는데 5개를 왜 샀는지 부럽습니다. 근데 뭐 주택 많이 가 있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봅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먼저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캡투자 해가지고 파산 선고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이 A 주택은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B, C, D 주택은 우리가 전세를 놓고 있을 때, 전세를 놓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합시다. 그래서 지금 B주택 전세 보증금과 B주택 현 시세가 같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세 만기다. 그러면 처음에 전세 계약할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내렸다 합시다. 그럼 이것만 내렸겠습니까? 다 내렸지. 그럼 이제 왜 됩니까? 돌려줘야 될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2억 4천에 전세 계약했는데 지금은 전세가 시세가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3천만 원 돌려주고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내렸고 3천만 원 내렸고 3천만 원 내렸고 3천만 원 내렸으면 1억 2천 현금이 있어야 재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갭 투자 하신 분이 그만큼 현금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됩니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뭡니까? 버틸 여력이 없으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돼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갑도 피해를 보는 거고 세입자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뭡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대출받아 집 하나 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팁니다. 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갭 투자해가지고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니까 살던 집도 팔아야 되고요. 완전히 파산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겁니다.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 A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이고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고 자, C주택은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3억,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D주택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3억, 2억이라고 가정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편의상 울산광역시 남구가 우리가 주택법에 의하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울산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없습니다. 설명 편의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갑이 A주택을 등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질문,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양도소득세에서 다주택 소유자는 실제 보유주택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려면은 개별주택 공시가액이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려면은 개별주택 공시가액이 3억을 초과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는데 3억 초과 안 하고 3억 초과 안 하고 3억 초과 안 하고 3억 초과 안 하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실제 보유주택은 여러 개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요?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에요.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장기 보유공제 가능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저들끼리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집이 여러 개인데 세금 중과세 된다 하고 장기 보유를 못 받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세금 겁나서 못 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보유주택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여러의 개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출제를 한 적이 없냐면은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10월 31일 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러 가는 거지 세무 전문 자격 취득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누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 전문가의 업무 영역이지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은 아니에요. 남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이야기
요 이야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이렇게 기본 이야기만 알고 계시면 되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의 세부 기준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굳이 무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볼 시간에 차라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 번 더 보고 이거 볼 시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 번 더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40페이지는 따로 보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교재 348페이지. 348페이지 비삼용 토지의 범위. 교재 348페이지 비삼용 토지의 범위. 자, 요것도 같은 이유로 안 봐도 됩니다. 출제된 적이 없고 비삼용 토지 범위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물어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비삼용 토지 범위 안 봐도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언제 필요하냐면은 중개업 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땅을 전문적으로 중개업 하시려면은 요 비삼용 토지 범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근데 우리가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안 봐도 돼요. 언제 보시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나서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이야기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 끝났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해야 될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은 비과세 관련 이야기가 남았고 부가징수 관련 이야기가 남았는데, 자, 비과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로 돌아가셔야 되냐면은 280페이지입니다. 교재 280페이지. 자, 교재 280페이지. 자, 비과세. 자, 이 비과세와 관련해가지고, 자, 첫 번째 참고하셔야 될 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봐봐요. 부동산 팔고 분양권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부동산 팔고 3억을 벌었는데 세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산, 우리가 이제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도난 거 아니에요. 부도난 정도 가지고는 비과세 못 받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난 정도 가지고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고, 법원에 가가지고 파산 신청하시고 판사가 파산 선고 내렸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산 양도 차익은 비과세합니다. 자, 시험하고는 관계없는데 비과세 해주는 이유가 특이합니다. 자, 왜 비과세 해줄 것 같습니까? 시험에서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비과세 해줄 것 같아요? 문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봐봐요. 갑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자산을 팔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5억을 징수를 하게 되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채권자도 망합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채권자도 망해요. 그럼 또 채권자의 채권자도 망하고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줍니다. 세법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망했으니까, 불쌍해서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비과세 해줄 것 같지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세법상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 비과세가 나오면 농지 비과세를 물어보거나 주택 비과세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이제 두 번째 농지 교환분합 양도소득 비과세를 보셔야 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특징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산 선고가 아닌 일반적 양도시는 농지와 주택의 양도소득만 비과세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반적 거래로 팔았을 때는 농지와 주택의 양도소득만 비과세한다고요. 이게 부동산 관련 소득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마찬가지냐면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도 농지와 주택 임대소득만 비과세합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응용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불공평한 이야기인데 뭐 법이 그런 걸 어쩝니까? 자, 갑은 빌딩을 하나가 있습니다. 삼산동에 빌딩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세가 1,000억이고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 땅을 하나가 있는데 시세가 500억입니다. 그래서 뭔가 갑은 1,000억대 부동산 재벌입니다. 자, 그런데 갑은 우리가 주택은 한 개밖에 없고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9억에 팔았고, 자, 이거 5년 전에 3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6억 남았습니다. 자, 이 경우하고 자, 어른 조그마한 상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가 하나가 있고 이 상가 20년 전에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는 6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은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데 면 인구가 5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이 한 3만 원, 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 시세가 6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의 경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갑은 1,000억대의 부동산 재벌이에요. 1,000억대의 부동산 재벌이지만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고 고가 주택이 아니면 이 그림대로 이야기합시다.
주택 양도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6억씩이나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 20년 보유하고 겨우 2천만 원 벌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따지면 손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상가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없어요. 상가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20년 보유하고 겨우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도 양도소득세 성실히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농지와 주택의 양도소득만 비과세하거든요. 상가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없어요.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거냐면은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을 주택과 상가에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겸용주택을 팔았을 때 어디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농지 비과세를 물어보고 주택 비과세를 물어보는데 농지 비과세는 딱 3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비과세는 3마디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10월 30일 날 봐도 됩니다. 10월 31일 날 시험 보잖아요. 10월 30일 날부터 봐도 돼요. 왜? 3마디만 기억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주택 비과세는 엄청난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분간은 주택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주택 위주로만 공부하시다가 농지 비과세는 5월 달부터 보시면 돼요. 왜? 3마디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3마디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교재 280페이지. 오늘은 줄만 끊으십시오. 자, 교재 280페이지.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받으려면은 거기 2번 비과세 요건 갈로 1번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이하이어야 합니까?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갈로 2번의 사항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해야 됩니까? 3년 이상.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번 농지의 정의. 그러니까 1번 농지의 정의.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거기 첫째 줄 지적 공부상 지목은 관계없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여쭤봅시다. 왜 공부상 지목은 관계없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이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농지로 봅니까? 그 이유를 2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딱 던지면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실질과세하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양도소득세 성격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농지에 맞게 이야기하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상 지목은 관계없고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농지여야 된다고요. 왜?
실질 과세 하니까. 그러니까 농지 비과세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 물어보거나 여기 물어보거나 여기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딱 세 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만 꺼놓으시고 우리가 7월달 문제풀이 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비과세는 마무리됐고 잠시 10분 휴식하셨다가 주택비과세 보시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